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에 국채금리 이슈가 핫하죠. 이번 기회가 채권을 이해하는데 좋은 기회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단기 채권, 장기 채권, 그리고 중앙은행이 가진 채권 비중 조절만으로 시중의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넘어가도 될 이야기지만 이 부분을 모르면 오늘 내용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서 채권 가격과 채권 금리 관계를 진짜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리죠. 채권도 마찬가지로 시장에 채권 공급이 많으면 채권 가격은 내리고 채권 수요가 많으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채권 금리는 채권 가격과 반비례인데요. 예를 들어 시장에 채권 공급이 많아서 수요가 부족한 상황일 때 누군가 채권을 사게 하려면 채권 금리를 올려줘야 수요가 늘겠죠. 반대로 채권 수요가 많을 때는 금리를 내려도 팔릴 겁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국채 가격 상승과 국채 금리 상승을 혼동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를 위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들어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국채 금리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영상에서도 가장 많이 다뤘던 게 이 국채 금리 문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방송을 했었습니다. 다른 2년물이나 단기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는 내용이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기금리의 변화보다는 장기금리에 해당되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흐름에 따라서 전 세계의 증시 흐름도 같이 동조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나타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금리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6%를 넘게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하루 만에 80포인트가 넘게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반대로 어제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국채금리가 1.4%대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지수가 반등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결과적으로 최근의 증시 흐름을 보시게 되면 10년물에 해당되는 장기 채권의 금리 흐름에 따라서 증시가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 증시가 미국 장기 채권 금리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 근데 단기 채권 금리의 영향은 안 받습니까? 아무래도 내용을 듣다 보면 바로 그 부분에서 자연스럽게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기 국채금리와 장기 국채금리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지금 10년물과 같은 장기 국채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너무 빨리 올라서 문제라는데 그럼 앞으로 미 연준이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도 이전의 경험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추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 오늘 내용은 국채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 거니까 오늘 말하는 채권은 기본적으로 국채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채권은 몇 달, 몇 년이 만기냐로 2년물 채권, 10년물 채권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단기 채권, 장기 채권 어떤 기준으로 구분됩니까? 우선 경제책에서는 기간을 1년을 기준으로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2년에서 3년까지도 단기 채권으로 보고 5년물 채권을 중기 채권, 10년 이상부터는 장기 채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권 금리를 보시면 만기가 짧은 단기 채권보다는 만기가 긴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왜 장기 채권일수록 금리가 높은 겁니까? 아무래도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빚을 못 받을 위험도 커지는 거고 빚을 갚기까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시장의 영향도 더 많이 받는 채권이니까 그에 따른 금리라는 이자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거네요. 친구가 돈 빌려달라는데 한 달 있다 갚을게 하는 거하고 10년 있다 갚을게 하는 거하고 부담이 천지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장 영향도 많이 받을 거고 변수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거니까 장기 채권 금리가 높은 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의 조건은 뭘까요? 만기가 짧은 거겠죠? 네,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럼 돈 갚을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발행한 채권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채권은 개인도 아니고 기업도 아닌 바로 국가에서 발행한 만기가 짧아서 시장의 영향도 덜 받게 되는 단기 국채가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채권은 단연 미국에서 발행한 단기 미국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채권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채권이라서 시중의 경제 여건하고는 좀 무관하게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미국 단기 채권의 금리는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네요. 네, 그게 미국 단기 국채가 가지는 첫 번째 포인트인데요. 물론 시장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장기채에 비하면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채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에 동조해서 움직이는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미국의 2년물 단기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미국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동조해서 움직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미국의 10년물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시중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기대치 혹은 그 나라가 가진 시장 리스크 등을 반영해서 움직이는 게 장기 국채 금리의 특징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백신이 개발되고 보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는 지금보다 경기가 좋아지게 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리고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정상화될 거라는 그런 시장에서 도는 기대감이 지금의 채권 금리를 상승하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됐는데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전 세계가 경기를 부양하느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풀었는데 결국엔 그 돈들은 정부가 신규로 국채를 발행해서 끌어온 돈들이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채권 물량이 넘치게 돼서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을 부추기게 된 겁니다. 막대한 자금에 돈을 푼다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국채 공급이 많아져서 그런 거네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1조 9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도 진행 중이니까 장기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국채를 더 찍겠다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앞에서 단기 국채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덜 받는 상품이니까 결론적으로 장기 국채 금리만 최근에 상승하게 된 모양입니다. 네. 국채 금리 상승은 시장 금리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상식처럼 알고는 있는데 최근에 미국 10년물 장기채 금리가 급하게 올랐잖아요. 지금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오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봤을 땐 두 가지 측면에서 최근의 금리 상승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지금의 부채 문제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에서 장기 국채 금리는 시장 영향을 많이 받는 금리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장기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장 금리도 오르게 되고 시중의 대출 금리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많이 풀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푼 돈들이 전부 빚이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채가 많이 깔린 상태에서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시중금리까지 상승시켜서 부채 압박을 키울 수가 있고요. 기업 같은 경우는 시중금리 상승에 자금 조달 비용도 커지게 돼서 산업 생산이 지체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증시 하락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일반적으로 S&P 500에 상장된 기업들의 평균 배당 수익률은 1.56% 정도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위험 자산이라 할 수 있는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 1.56%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채권 금리가 1.6%까지 상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가 1.5%든 1.6%든 이게 이렇게 오르게 되면 굳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 안 하더라도 안전자산으로 비슷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거죠. 그 말은 결국 위험 자산에 있던 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사실 그동안의 증시가 소위 유동성의 힘이라는 돈이 많이 공급돼서 올랐고 현재 버블 논란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증시에 있던 돈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빠져버리게 되면 증시가 연착륙이 아닌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증시 흐름의 유지를 위해서라도 장기 국채 금리를 지금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은 계속 찍어낼 거고 그래서 국채도 더 발행해서 공급이 더 늘어날 건데 어떻게 장기채 금리를 더 낮춘다는 겁니까? 더 올라야 정상 아닙니까? 네, 맞아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사실 이런 상황이 미 연준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경제를 살리자고 돈을 계속 풀자니 그만큼의 신규 국채를 또 발행해야 되고 그럼 장기 국채 금리는 더 올라서 증시도 망가지고 경기가 꺾일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데요. 그렇다고 돈을 안 풀자니 경기 자체가 안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어찌 보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미 연준에서는 장기 국채 금리를 잡는 방안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통화정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요. 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기본 개념 자체는 간단한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미 연준이 보유하고 있던 단기국채를 팔아서 그렇게 확보한 돈으로 10년물 이상의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나온 미국의 장기국채를 사들여서 장기국채에 대한 수요를 키워버리면 결국엔 국채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고 장기국채 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가진 단기국채를 팔고 그걸로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거네요. 장기국채 수요를 확 키워버리면 장기채 금리도 떨어질 거니까. 네, 일종의 미 연준이 가진 자산의 비중 조절을 통해서 시중의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시장 개입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유럽 재정 위기가 터졌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도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통화 정책이 실행됐던 적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당시에도 상승하고 있던 장기국채 금리를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통화 정책으로 금리 하락을 유도해서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011년, 12년 장기채 금리가 내렸네요. 이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했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알고 있는 유동성 공급 정책은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중앙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해서 돈을 푼다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빌려주는 대출이자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은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유동성을 확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소개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장에다가 직접 돈을 풀지 않는 정책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 채권과 장기 채권의 그 비율만 조정함으로써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추게 되고 유동성을 늘릴 수 있는 방식인 거죠. 그렇게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해서 시장의 자금 수요를 늘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이번 같은 경우도 제롬 파월 의장의 말대로라면 2023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단기 국채 금리 역시도 크게 오르지 않을 걸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단기 국채 금리가 잡힌 상황에서 장기 국채 금리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통화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장기 국채 금리 상승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단기 국채와 장기 국채의 특징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왜 장기국채 상승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향후에 이런 장기국채 금리 상승을 미 연준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단기채 금리는 정책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장기채 금리는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시장 영향이 큰 장기채 금리 인상은 시중금리 상승에도 영향을 주는데요. 장기채 금리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보유한 단기채를 팔고 장기채를 사들이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것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연준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한다고 말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효과가 있다고는 단정지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은 최근 상황을 기준으로 채권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야 시간이었습니다.